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벌써 이제 올해의 절반이 다 가려고 하나 봅니다. 벌써 우리가 6월달 이제 시사상식을 시작해 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올해는 뭐 계속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관련된 뉴스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그것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쩌면 이제 생활 속의 방역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요. 일상생활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각자 뭐 조심하고 생활 속에서 또 이렇게 너무 또 위험한 선택들을 하지 않으면서 또 절제하면서 일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을 뭐 염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백신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개발 중에 있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서로 조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 본인의 부주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운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또 서로가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비난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그 병에 이제 들었다가 회복하고 오신 분들을 또 이렇게 너무 경계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온갖 뭐 여러 가지 악성 댓글들도 많이 달리는 경우들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럴수록 조금만 더 같이 힘내고 그리고 좀 부주의한 분들이 있었더라도 뭐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는 좀 더 감싸면서 그러면서 우리 슬기롭게 이제 교훈 얻어가면서 그러면서 좀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코로나 얘기하니까 약간 우울해지네요. 그죠? 근데 뭐 잘해보자고요.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앞으로 잘해보고 이제 일상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 방역을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바들도 그 속에서 또 차근차근 잘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매우 소중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2020년의 절반을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만 아직 끝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 6월 달에는 과연 코로나 얘기가 몇 번이나 나올까? 이걸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볼까요? 네, 웬만하면 이제 코로나 얘기는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는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아예 배제하고 이 시사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꼭 필요한 정도의 코로나 얘기만 하는 걸로 약속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6월 달 이제 내용에 무엇이 있었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최신 시사 상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정치와 행정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요 부분은요.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시사 상식 혹은 일반 상식 시험을 보게 되면은 정말 뭐 이 범위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 마음이에요. 그래갖고 우리 그 책 읽다 보시면 거기에 그런 얘기 나오죠. 우리 기출문제 중에 각 당의 원내대표 이름을 옳게 연결한 것을 찾아봐라. 뭐 이런 게 시험에 출제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뭐 뒷골 막 땡깁니다. 이제 막 그런 걸 다 외워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게 뭐 매번 뭐 이렇게 출제된다라는 것보다도 특정하게 좀 이렇게 약간 특별한 케이스로 좀 나왔던 것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뉴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누가 됐다가 여기서 뭐 핵심은 아닐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의 당권파 이렇게 말할 때는 지금 당의 대표하고 가깝다 이런 얘기예요. 당권을 쥐고 있는 세력 쪽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당권파 친문 이렇게 하는데 언론은 이런 거 쓰는 거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은요 이렇게 크게 계파가 나눠져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이 좀 센 거예요. 원래는 요게 이제 당 안에서도 계파 간의 다툼이 있고 그래서 당내 분란이 불거져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총선이라든가 이런 전국 단위 선거를 할 때 거기서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전선이 바깥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전선이 자기네 내부를 향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선거를 망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 약간 구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친박계냐 아니냐 이런 이 구분들이 좀 남아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 총선 끝나고서는 또 조금은 성격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그런 구분들이 뚜렷할 때가 있고요. 별로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친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허는 아니에요. 바깥에서 볼 때도 여기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기도 하고요. 공공행진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도전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럴 수는 있어요. 잘 되는 집안은 뭘 해도 잘 되고, 좀 힘들어진 집안은 뭘 해도 이게 삐그덕거리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민주당 옛날에는 그 파벌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 시절,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대통령 선거 한번 출마했다 떨어지고 국회의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표를 지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 파당 요 안에서 이 파벌이 굉장히 크게 갈라져 가지고 엄청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엄청 부딪혔고, 그때 문재인 대표가 민주당 안에서 대표인데 사실은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맨날 실연을 당하고, 아침에 모닝회의 하면 거기에 같은 당 사람들한테 엄청 까이고 막, 근데 묵묵히 그걸 다 듣는 캐릭터 뭐 이런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그 당 대표의 임기를, 민주당 보통 당 대표 2년을 하는데 당 대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이번 총선 말고 그 전 총선 때 얘기인데, 그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는 또 통합당의 무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신 분이, 그때는 또 문재인 대표가 물러서고 그 다음에 그분을 모셔다가, 김종인 씨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을 모셔다가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부탁해서 맡기고 총선 때 전권을 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씨가 만드는 신당 쪽으로 많이 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의 이 방향성에 반론을 제기했던 분들이 많이 나가서 그때 만든 게 국민의당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국민의당이 갈라져 나가면서 이 안에서의 파벌 다툼이 좀 이렇게 둔화됐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게 이제 안정이 됐죠. 안정이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하나의 좀 단일된 목소리를 내는 집단으로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 나가서 처음엔 잘 됐지만은 총선도 잘하고 그랬지만 이후에 당이 자꾸 이제 옮겨지고 어디랑 또 합쳐지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거기서 또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또 떨어져 나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 다음번 총선이 다가오니까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오고 싶다 노크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민주당이 탄탄하게 이제 대통령도 배출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지지율도 높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또 뭐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차단했죠. 전에 당신들이 당을 탈당해서 나가지 않았냐, 우리는 받아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리고 이번 총선을 치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은 아무래도 지금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가까웠던 친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웠던 친박, 여기가 사이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엄청 안 좋았고,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 대선 때 그때 이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갈등이 아주 커져요. 네, 두 세력이 탁 정면으로 붙었거든요. 아주 커졌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말에 당선되고 2008년도 총선 때 그때요, 친박근혜 계열 사람들을 공천 학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 공천에서 배제해버려요. 상당수를. 그래서 박근혜 후보는 공천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 국회의원 선거에, 그러나 친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 잘려나갔죠. 그래서 그때 급조해서 만든 정당이 이름하여 친박연대라는 정당이 만들어진 적도 있어요. 그게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박근혜 당시 이제 국회의원 후보가 여러분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해당행위죠. 본인은 여기서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 자기랑 정치적으로 같이 했던 사람들이 핍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공천 자체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래갖고 대구 경북에서 이 당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또 이제 합쳐지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었고요. 그러고 이제 박근혜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또다시 그 당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또 비대위원장 뭐 이런 거를 또 맡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다음 총선은 친박근혜 계열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짜여지게 되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잖아요. 2012년 총선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그러고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뭐 이렇게 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친이 친박의 세 대결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 쪽으로 많이 기울죠. 이렇게 기울면서 2016년도 총선 때에는 그때는요 진박 간별이라는 걸 해요. 진박 간별. 내가 진박 간별사다. 진짜 박근혜랑 가까운 사람은 간별 내가 하겠다. 이렇게 측근들이 나서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공천이 또 희한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박 쪽이라고 할 수 없는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죠? 이것을 어떻게든 좀 균형을 맞춰보려고 노력했으나 잘 안 되고 그래서 당대표 하시던 분이 옥새를 들고 뭐 이제 도장을 안 찍어주고 공천에 도장을 안 찍어주고 멀리 자기 지역구가 있는 부산까지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보이고 이러면서 총선에서 예상과 다르게 굉장히 이제 저조한 성적을 거두게 됐던 게 2016년도 선거예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이 곧 오잖아요. 곧 오는데 그때는 이제 거기에서 이 소수로 밀려 있었던 세력들 있죠. 과거 친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친박이라고 불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탄핵에 찬성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국회의원 제적의 3분의 2가 필요한데 그 3분의 2를 채우는데 이렇게 표가 얹어지죠. 같은 당이지만 그렇게 얹어지고 그렇게 됐다가 그분들은 이제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다가 그랬다가 몇 년씩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번 2020년도 총선 때 다시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미래통합당은 이 안에서 이제 친박이냐 아니냐 이런 구분들이 이번 총선 직전의 공천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당이 힘든 거예요. 이 당 안에서의 정비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그 중위 투표자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잡을 여력을 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알고 보시면은 좀 더 이게 잘 보일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표현은 언론이 좋아하는 표현이고 실제로는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당권파라는 말도 동의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친문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그렇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예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긴 하다. 그래서 그런 맥락도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사선이면 4번 당선됐다는 거죠. 이 김태년이라는 분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도 새 원내대표를 뽑았죠. 왜냐하면 2020년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내대표를 뽑게 되는데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정당이라는 게 있고 이 정당에서 보면은요. 정당은 요것은 이제 민간의 정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은 비공식적인 정치 참여자가 돼요. 정치 참여 주체의 한 가지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정당은 이제 공식 선거에 공천권, 후보자 공천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후보자 중에서 당선자가 배출이 되는 거죠. 그죠? 당선자를 배출하면 이 당선자를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당선자를 통해서 자기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정강정책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이것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은 공식적 정책 참여 주체는 아니고요. 여기 이제 당선자들이 공식적 정책 결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당에는요. 정당 대표가 있고요. 자 보세요. 당 대표가 있어요. 당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당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원내대표, 정당의 원내대표. 이게 당의 넘버1, 넘버2예요. 당 대표는 전체 정당을 아울러서 전당 대회라는 걸 열어서 거기에 대표자가 이제 선출되고 우리나라는 통상 정당들이 임기를 2년 정도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2년간의 임기를 가지고 가는데
정치적으로 또 당이 어려워질 때는 정당 대표가 앞장서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당 대표의 임기를 제대로 채우는 경우가 드물다 싶을 정도입니다. 통합당에서도 당 대표 하셨던 전 총리를 지내셨던 그 황교안 씨가 이제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개표 중간에 사퇴를 해버렸어요. 개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뭐 개표가 좀 기울어지니까 그때 이제 사퇴를 하는, 본인도 이제 출마했다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렇게 당대표가 임기를 채우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근데 원래 임기는 한 2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다라고 하면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끼리, 여기 이 당에 이제 국회의원들, 당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 국회의원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그걸 뽑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원이 국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안에서의 대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당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자기네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뽑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원내대표가 돼요. 원내대표. 원내대표 임기는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각 정당들이 1년을 합니다. 1년을 두고 원내대표를 교체를 해요. 그래서 4년 임기다 그랬을 때는 원내대표가 4번 나오는 거죠. 4번 나오는 건데, 이번 원내대표에 선출되면 힘이 좀, 그래도 영향력이 좀 셉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이제 새롭게 국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이 원내대표가 이 국회의원들을 어느 상임위원회로 보낼 것인가. 물론 신청을 다 받아요, 국회의원들한테. 그런데 이게 또 인기 상임위원회에 몰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역할도 원내대표가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서 자기 당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몫을 또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좀 행사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좀 힘이 있을 수 있는 시점에서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원내대표가 결국에는 자기네 당의 국회의원들을 대표해서 상대편 정당의 원내대표랑 만나서 교섭을 벌이고 국회 운영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이런 힘을 갖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보면은 말이에요. 이게 국회 안에서도 또 한 정당 출신들이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면 그 2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모여서 이 국회의원들이 원내 교섭단체라는 걸 등록을 해요. 그러면 교섭단체에 등록된 정당의 원내대표들끼리 사실은 국회 운영에 주도권을 다 줘요. 그런 권한을 부여해줘요. 그래서 20명이 되고 안 되고는 굉장히 큰 차이고요. 그래서 20명 안 되는 정당들이 모여서 20명을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원내 교섭단체 등록을 하는 것까지는 받아줘요. 그렇게는 하는데 어쨌건 20석 이상이 되는 정당의 교섭단체의 원내대표가 되면 국회 운영과 관련된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고, 정당 보조금도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의석수를 기준으로 그 정당의 보조금을 막 계산해요. 그런데 정당 보조금 전체의 절반을, 이건 앞서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절반을 원내 교섭단체들한테 의석수 상관없이 n분의 1로 쪼개주니까 20석, 21석 가지고 교섭단체 된 정당이 되게 유리한 거죠.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이득이죠. 이렇게 이제 굴러가는 게 원내대표입니다. 그래갖고 여기 보면 원내대표가 국회 내에서 당의 실질적인 사령탑이 되고요. 소속 의원들을 통솔하며 당무를 맡고 의사와 대외관계에서 당을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정당 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국회 교섭단체를 대표하므로 반드시 의원 신분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도 원내대표는 선출해 놓습니다. 그러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요, 당의 이제 그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당의 원내대표, 그 다음에 그 이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민주당은 다 대표가 사실은 다 구성하게끔 권한을 줘요. 당 대표가. 그리고 원내와 관련해서는 원내대표는 이제 당내 이제 원내 부대표들을 임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내 대변인을 임명하고 뭐 이런 정도를 합니다. 당 대표는 그런데 사무총장과 그 다음에 또 정책위 의장과 그 다음에 이제 당 대변인이 또 따로 있어요.
당 대변인을 임명하고 이런 정도의 자리들을 다 이제 당 대표가 임명을 하고 원내 대표는 좀 일부만 원내 부대표랑 원내 이제 대변인 정도 임명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이 전통적으로요. 여기는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할 때 그럴 때요. 정책위 의장을 런닝메이트로 같이 출마하도록 만들어요. 예, 그렇게 이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는 사람이 자기 파트너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파트너를 선택해서 정책위 의장까지 묶어가지고 출마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보완적인 관계로 만들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좀 이번 선거 결과 아킬레스건이 좀 생긴 게 이게 대구 경북의 지역당이냐 뭐 혹은 경남도 참 포함해야 되겠네. 경남 부산까지 해서 영남 지역의 지역당이냐 이런 이제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지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수도권이나 저 충청 지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잘 안 됐어요. 많이 잘 안 돼가지고 딱 영남 지역에서 거의 많은 의석들이 이제 배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뭐 이제 원내대표도 이 대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선출이 이번에 원내대표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걸 보완해야 되니까요. 런닝메이트는 같은 영남 출신으로 선택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게 하니까 런닝메이트는 이 충주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삼선의 이종배 의원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같이 출마해서 당선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런닝메이트 제도를 하고 있는 것도 특이하게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원내대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수 유튜버 통합당 일각에서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인데요. 선거가 끝나면 이런 잡음은 꼭 있어요. 그리고 음모론 같은 거 이런 걸 제기하는 사람들도 꼭 항상 패배한 쪽에서 이렇게 제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뭐 통과 의례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의심을 해보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의심을 한번 해보고 뭐 실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귀 기울여 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선거는 공명하게 치러져야 되고 그 공명함을 잃어버리게 하면 안 되니까 항상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맞기는 한데 지금 이제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이런 이제 우려도 있어요. 이 총선에서 이렇게 크게 패배한 것이 이 보수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언사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의혹 제기를 막 무책임하게 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책 책임을 져야 될 건 없잖아요. 또 그 다음에 유튜버는 정식 언론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 언론사처럼 막 중재위원회 뭐 이런데 뭐 지적받고 뭐 이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가리지 않고 막 이제 자극적인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확실한 지지자들이 좋아할 수 있을 정도의 얘기들만 막 쏟아내는데 이런 쪽에 치우쳐서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니 정작 이제 중위 투표자,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잡지 못했다. 제가 이거를 전에 전망도 해드렸잖아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전망도 해드렸는데 자기들끼리만 거기에 쌓여서 이제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보수 유튜버들은 클릭수를 늘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광고 수익 같은 거 올려야 되니까 더 자극적으로 자꾸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열혈 지지자들 있잖아요. 열혈 팬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들을 확인되지도 않은 얘기들 막 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책임성이 하나도 없는 거라 이게.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당 일각에서 이제 하면서 반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보수 유튜버 일부가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부 국회의원? 근데 뭐 사실은 그 현직 국회의원인데 이제 낙선하신 분인데 전에 KBS 유수도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또 이제 앞장서 가지고 막 스피커가 돼서 열심히 또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근거를 제시한 것이 이 투표용지를 절도했다라는 혐의로 이게 상황이 뒤바뀌면서 굉장히 이제 위기를 맞고 있기도 해요. 자기 손에 이게 투표용지가 있는데 이런 게 이렇게 남아서 흘러다니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의 증거다라고 얘기했다가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보고 야 이거 투표용지 절도당한 게 있는데 그게 왜 저기가 있지? 이렇게 되면서 관리 못한 책임도 물론 선관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오히려 더 위기가 되고 혹시나 하고 들여다봤던 이제 보수의 또 이제 상당한 분들은 야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거에
이 회초리를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면 국민들이 과연 신뢰하겠냐? 이렇게 이제 당 내에서 좀 이게 시끄럽게 좀 이렇게 서로 이제 충돌되고 있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지난 총선에서 낙선을 했는데요. 아주 이분 입장에서 아주 아깝게 낙선을 했던 케이스예요. 여기서 이제 상대편 이제 진보 후보라고 하는 쪽이 민주당 후보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정의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분까지 나와가지고 상당한 득표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3자 대결에서는 그 보수 후보 쪽으로 몰리지 않겠나 그랬는데 이분 이미지가 약간 좀 막말 같은 거. 예전에 뭐 자기를 가지고 비판하는 자기 동네 유권자한테 침을 뱉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격하게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그 이미지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열혈 지지자들은 또 그만큼 또 생겼을지 모르지만 또 이제 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겨우겨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아깝게 졌어요. 막판에 민주당 후보한테 이렇게 살짝 뒤집어져 가지고 아깝게 이제 패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좀 이렇게 억울함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총선 투표함 증거 부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됐고요. 총선 투표함 부정 아니냐? 그리고 이거 재검표도 하고 다 해보겠다라고 이제 나서는 것인데 근데 그거에 관련된 그 비용이 또 이제 들어가요. 그것에 대한 비용을 이제 선관위가 물린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또 함부로 그냥 어디서나 떨어진 사람들이 전부 다 재검표 요구하고 선거에 불복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비용을 또 이제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서 거기에서 이제 모금도 하고 뭐 이런 것들로 좀 이제 좀 이렇게 시끌시끌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전에 그 뭐 그분 누구예요? 저 국회의원 하셨던 저 강용석 변호사 있잖아요. 그분이 MBC 기자 출신의 분하고 같이 하는 뭐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하는 유튜브 그게 뭐 가장 1등이라면서요. 이제 거기에서 민경욱 의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공병호 씨라고 이분은 경영학자로서 좀 이름이 좀 있으셨던 분인데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공병호 TV라고 하는데 이분이 또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면 왜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으로 만들어졌던 당 있죠. 여기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을 하셨던 분인데도 이분이 이제 선관위가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에 개인정보를 담아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 비율이 63대 36이 돼도 미리 설정이 뒀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일까지 이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 뭐 선거에서 졌을 때 그 상실감 같은 것들이 커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게 뚜렷한 근거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안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사전투표 때 그때부터 사전투표하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부정을 할 수 있으니까 사전투표에 웬만하면 참여하지 말자. 이렇게 또 말씀들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수 유튜버 중에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왜 그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가 많으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서 살짝 그게 좀 충돌되지 않냐라는 비판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선관위는요. 책임 있게 발언해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선관위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니까요.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의혹만을 유포하지 말고 선거 소송을 제기해서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선거 소송이라는 게 뭐냐? 선거에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퉈볼 수 있는 거예요. 선거 소송 있고요. 당선 소송은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선거는 문제가 없는데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다. 저 당선자는 당선의 자격이 없는데 당선됐다거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인데요. 이거를 통합해서 이걸 통칭해서 우리가 선거 소송, 선거 재판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인 경우에는 이의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왜냐하면 선거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를 피고로 해서 대법원에다 제소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의회 의원 및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인 경우 그러니까 지방선거인 경우에는 선거 소송으로 가려면 전치주의가 있어가지고요. 선거에 관한 소청을 선관위에 먼저 제기해서 선관위에서 소청에
이제 관련해서 좀 다퉈보고 그러고도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선거소송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선관위의 소청을 거치지 않고도 다이렉트로 선거소송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바로 선거소송과 관련된 얘기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이렇게 이제 봐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치 경제에 관련된, 정치 행정에 관련된 부분을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제도가 중요하다. 아무리 시사상식이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할 때에는 제도를 중심으로 기억을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자, 경제산업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경제산업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 사과. 뭐 이제 언론에서는 두 번째 사과다. 예전에 메르스 사태 때 이제 그 삼성병원이 이게 여기가 메르스가 전국으로 퍼지는데 여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기점이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사과를 직접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사안을 가지고 이제 사과를 한 거예요. 이제 보니까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3월 11일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준법감시위원회는요. 2020년 2월 6일 창설됐고요. 7명으로 구성된 상시기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삼성그룹 최고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준법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된 외부 독립기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삼성이 이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이 이제 저 최순실 사태, 최서원 씨 사건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이제 연루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도 좀 상당 기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제 그 바깥에 나와 있지만은 석방이 되어 있지만은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2심 재판부에서 이런 거를 제안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경영을 잘하겠다라고 하는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것들도 좀 만들고 반성하는 모습 좀 보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약간 좀 이게 재판부가 해야 될 일인가? 싶기는 한데 아무튼 이제 그런 제안도 있었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준법감시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권고가 있었고요. 이에 관련해서 이 부회장이 사과를 했는데요. 이제 경영권 승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무노조 경영 때문에도 지금 막 문제가 좀 있어요. 삼성은 오랜 전통이에요. 노조를 허용하지 않는다. 오랜 전통인데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부끄러운 지점이에요. 예, 이거 ILO 같은 이제 국제기구에서도 노동에 대한 기준을 전 세계가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이 무노조 경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비웃음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노조는 노조대로 활동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현대 기업의 당연한 어떤 그 내용성인데 이 부분을 자꾸 이제 못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현행법도 자꾸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제 앞으로는 노동상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노동상권 그러면 우리 헌법상의 권리인데요. 단결권, 노조를 결성할 권리,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사용자와 교섭을 벌일 권리,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이 있죠. 단체 행동권은 이제 그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가 있는 것인데요. 집단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파업도 있고 태업도 있고 감시행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불매운동, 생산관리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나라는 보통은 파업하고 태업 정도를 법적으로도 이제 공식화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노동상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요. 시민사회 소통과 준법 감시가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걸 했고 경영권 승계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제 아이들에게는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3대 경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또 물려주면 4대 경영이 되는 건데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통상 소유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경영인을 구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경영을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장담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그 오너 일가가 이거를 이제 대물림해 가면서 경영권을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행사하는 이런 것들이 나름의 어떻게 보면 전통처럼 이렇게 굳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외부에 밝히는 건 주저해왔다. 경영 환경이 녹록치 않은 데다가 제 자신 제대로 평가를 받기도 전에 제 이후의 승계를 논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 밝히면서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재벌 기업들이 하고 있는 오너 경영이라고 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할 수 있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자.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계속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도 이 대응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거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그걸 밀어붙이는 힘은 굉장히 커져요. 이런 것은 굉장한 장점입니다. 굉장히 장점이에요. 내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사 장기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오너 일가의 자녀들이 경영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준법 의식이 희박한 오너가 또 등장하면 결국에는 이것이 오히려 오너 때문에 오너 리스크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또 이제 넘어가면 그 전문성을 살려서 경영을 더 잘할 수도 있는데 또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또 오너가 사실은 내가 직접 안 하더라도 이 전문 경영인을 교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자기 지분을 행사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직접 경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장단점들이 좀 이렇게 뚜렷하게 좀 갈리긴 하는데 이 건강한 자본주의는 아무래도 오너와 소유주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문 경영인이 구분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것들이 좀 경향성은 좀 있긴 합니다. 뭐 그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대국민 사과가 있었다는 점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편의점과 마트에서 거스름돈 때문에 귀찮은 적 있죠. 현금 내면. 근데 거스름돈을 곧바로 계좌에 입금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대요. 한국은행은요, 이마트24, 한국미니스톱,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 등 3개의 유통업자와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대요. 이게 이제 여기서 시작되면 다른 유통업체들도 다 동참할 수 있겠죠.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는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은행 계좌, 시티은행은 안 된대요. 미국계 은행이라 그런가 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안 되고 여기에 이제 직접 입금받는 서비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스름돈 왜 주머니에 이렇게 철렁철렁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좀 불편하고 어디 요즘엔 써먹을 때도 잘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바로 통장으로 입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통장에 그게 쌓이다 보면 잔돈들이 쌓여가지고 이게 그죠? 단위가 좀 커지고 그러면 사용하기도 좀 더 용이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좋은 점이 어떤 거냐면 이 물리적 화폐를 점점 없애는 거죠. 동전을 주조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10원짜리 주조하는데 10원보다 몇 배 이상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는 오래된 얘기예요. 오래전부터 해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점점 없애면 이 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캐시리스 사회라는 말을 하죠. 캐시가 없어지는 사회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걸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실물 현금 카드를 사용하거나 모바일 현금 카드, QR코드, 바코드 같은 것들을 매장 단말기에서 인식하게 되면 은행 계좌로 바로 돈이 들어가게끔 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많은 게 바뀌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편의점, 마트, 거스름돈이 곧바로 계좌에 입금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겠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야, 가늘고 길게라도 좀 살아봐야 되나. 이게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가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것들, 이런 것들이 구현될 것 같긴 하고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매우 궁금합니다. 도저히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생각해보면 어려운 개념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려운 개념도 아니죠. 어차피 현금 없이 카드도 쓰고 QR코드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페이도 지급하고 그냥 바로 그렇게 하는데 뭐 힘들겠어요. 그냥 남는 잔돈 거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가보지 않은 미래들이 자꾸 이제 하나하나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 불편한 지점들도 많이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4월 소비자 심리지수 12년 만에 최저.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다시 만나도록 해요. 고생하셨습니다.